대각선으로 생긴 귀 주름이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정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로 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완치가 되는 치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귀주름, 우리 막 대각선 주름. 예전에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뭐 귀에 주름이 있는데 한 팬이 뭐 병원을 가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각선으로 생긴 귀 주름이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치매가 사실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것의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안에 노폐물이 뭉친 그런 덩어리가 쌓여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귀 주름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치매 중 하나인 뇌혈관성 치매에서 특히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런 혈관성 질환과 귀주름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주름이 있다 해서 무조건 치매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귀주름이 있을 때 치매일과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사실 좀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치매, 디멘시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치매는 노화, 나이가 드는, 진짜 슬프네요. 노화로 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완치가 되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치매는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하거나 혹은 갑상선 기능이 너무 저하가 되어 있거나 정상압수두증이라고 해서 우리 뇌척수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뭐 뇌척수액을 좀 빼주고 이러면은 치매가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해요. 이건 아직까지 마치 우리가 늙는 거를 막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는 어떤 게 있고 그거의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시작되고 진행되는 최근 기억 저하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 기억, 막 초등학교 때 뭐 했고, 막 옛날 집이 주소가 뭐고 이런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하는데 정작 어제 먹은 식사의 반찬, 오늘 내가 병원을 올 때 뭘 타고 왔는지 이런 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옛날 집 주소는 기억하는데 새로 이사간 집 주소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우리가 뇌세포가 망가지면은 뇌세포 기능을 잘 못해서 치매가 오게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뇌세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게 혈액 공급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서 터졌다. 이러면은 치매가 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올 수도 있고 약간 급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다면 가능성이 좀 높고 보통은 뇌의 MRI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되면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또 흔하게 있거든요. 우리 뇌에 아까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였다고 했잖아요. 루이바디라고 하는 루이소체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이면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좀 특징적인 게요. 헛게 막 보이는 환시가 동반됩니다.
실제로 막 환자분이 뭐 어떤 아지랑이가 보인다든지 뭐 동물이 보인다든지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갑자기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지기능 저하가 생긴 이후에 파킨슨 증상이 발생해요. 뭐 종종 걸음을 걷거나 가만히 있는데 손을 떤다든지. 그리고 인지기능의 변동성이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막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루이소체 치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측두엽 치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의 전두엽, 앞부분인 전두엽과 귀 쪽, 옆쪽에 있는 측두엽이 먼저 노화되어 발생한 치매입니다. 이거의 좀 특징은요, 우리가 최근 기억 저하가 아까 유발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였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기억력은 좀 짱짱해요. 근데 성격 변화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막 유순하신 분이 막 좀 괴팍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것만 막 먹는 편식을 갑자기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이 측두엽이 언어 기능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어증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입 밖에 잘 내뱉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언어 기능이 먼저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만 65세 이상부터 우리 노인이라고 해요. 이 노인성 우울증은 자칫 마치 치매 증상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가짜 치매, 가성 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를 의심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감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 치매인 이런 우울증은 우울증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막 다른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왔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 안 좋다 했던 분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훨씬 더 인지 기능이 좋아지셨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치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가짜 치매는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멀쩡하셨다가 한 2, 3개월, 6개월 만에 갑자기 너무 기억력이 떨어져서 막 전화번호 다 잊어버리고 집 비밀번호도 못 치고, 이런 경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진짜 치매인 경우에는 대체로 부인하세요. 부정하세요. 나 멀쩡. 나 아닌데? 나 완전 괜찮은데? 괜히 그래. 이러는데, 그래서 막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가성치매의 경우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이거 못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감은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좀 부차적이고 좀 적은 포션을 차지하는 반면, 가성치매는 우울증이 주된 증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부터 무조건 치매가 온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 보신 이제 전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보통은 뭐 80세, 70세 이때 많이 오지만, 조발성 치매라고 해서요,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나의 유전자 중에 이 치매를 유발하는 치매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생기기도 해요. 치매 예방 정말 우리 모두가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이런 뇌세포가 건강하려면은 뇌로 공급하는 영양분들이 잘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미 걸렸다면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막 하는 건 좋지만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꾸준한 걷기 운동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펠로우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치매 대가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걷기 운동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 뇌의 찌꺼기들이 배출되거든요. 아까 왜 찌꺼기가 쌓여서 뭐 알츠하이머, 루이소치 치매 이런 거 생긴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잘 배출되기 위해서라도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아까 뇌세포가 먹고 살려면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귀찮다고 그냥 맨날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김치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다양하고 골고루 드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씹는 거 있죠. 이렇게 꼭꼭 씹는 저작 운동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귀가 점점 나빠지는데 그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검진 받으셔서 난청이 있는지를 검사를 꼭 하시고요. 난청이 있다면은 보청기와 같은 것들 통해서 듣는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이것도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청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인지 기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염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왜 가짜 치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요. 우울증 자체가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고 하는 뇌 부분을 쪼그라뜨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매를 굉장히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나이 좀 되면 원래 우울해,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제 와서 뭔 우울증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쯤 오셔서 검진도 받아보시고 우울증이 있다면 꼭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혈관질환 관리. 잘 먹고, 잘 씹고, 잘 듣고, 잘 걷고, 잘 자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모두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고비, 삭센다. 정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되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GLP-1은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을 작용하는 그런 건데 원리는 같지만 정확한 성분과 필요한 용량 그리고 효과, 투여 방법, 투여 기간 이런 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GLP-1이 요즘 정말 핫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우리 몸의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다시 호르몬인데요. 혈당 조절과 식욕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다는 거를 느껴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포만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GLP-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서 위장으로 바로 이제 식도를 지나서 음식이 갑니다. 위에서 첫 번째 이제 소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위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GLP-1이 그 위 바로 밑에 있는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뇌의 뇌하수체라고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탁 신호를 줘서 야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식욕 억제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충분히 소화가 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좀 이렇게 꽉 조여줘. 그 말은 위에 음식물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더 오래 부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포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요즘 막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이 탁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우리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GLP-1, 그러니까 삭센다나 위고비는 어떻게 하느냐, 혈당이 살짝 높을 때만 인슐린이 쏙 나오게끔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를 막아주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를 애초에 예방을 해줍니다. 그런 효과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데, 두 개의 좀 차이점은요, 일단 만들어낸 제조사는 똑같아요. 근데 삭센다가 좀 더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주의할 점은 당뇨병 치료제로 대체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좀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효과도 좀 다른데, 삭센다는 평균 이제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8%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위고비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고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맞던 걸 일주일에 한 번 맞고 그랬는데 효과는 더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위고비를 좀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나비약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삭센다나 위고비와는 전혀 다른 원리인데요. 나비약은 보통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명칭의 약으로 펜터민 계열의 약물인데, 이건 뭐냐면 뇌에 바로 작용을 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증가시켜요. 근데 이때 노르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르에피네프린은 뭐냐, 우리 왜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기에 닥쳤을 때 도망치거나 싸워야 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성을 되게 만들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앉아서 밥 먹고 자시고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순간적으로 못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과 각성을 유도해서 식욕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되겠죠. 게다가 도파민도 같이 증가를 시키게 되거든요. 도파민은 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독과 관련된 보상회로라고 하는 걸 자극하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좀 들뜨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해진다든지 너무 처진다든지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고요. 또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청이나 피해망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르에피네프린, 맹수가 눈앞에 있을 때 불안과 각성을 막 하는 그것 때문에 식욕 저하를 일으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예민해지고 짜증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심장박동이 많이 빨라지고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출혈 과거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용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보상회로 때문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조현병 들어보셨죠? 조현병에서 환청이나 망상이 생기는 것도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소리가 들린다든지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다든지 누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다든지 그런
이런 망상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공의 시절에도 이 디에타민을 너무 오랫동안 드셨던 분이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때 딱 뭔가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막 낮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든지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를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는 입원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도파민이 감정의 조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왜 우리 막 도파민 올라가면 기분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조절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기분이 막 들뜨는 조증이나 아니면은 약을 먹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우울해지는 우울증이 유발되기도 해서 정말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이 바로 디에타민 계열의 다이어트 약이고요.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은 없지만 얘는 이제 갑상선 수질암의 그런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서요. 내가 갑상선 암의 질환이 있었다면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췌장이 안 좋다거나 췌장염의 과거력이 있다 이러면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슐린을 그러니까는 당뇨약을 만들다가 이게 만들어졌댔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거 당뇨약 대신 이거 맞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고비나 삭센다도요. 이게 약간 우울감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처방은 이제 의사의 처방이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고, 뭐 가정의학과, 내과, 안과, 정신과 다 가능은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은 아까 뭐 불안이나 조증, 우울증, 망상, 환청 이런 것들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한번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처방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디에타민은 좀 더 철저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엄격한 기준은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이거나 27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 2형 당뇨, 수면 무호흡증, 고지혈증과 같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처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12주 이내로 짧게 복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디에타민 계열이고요. 상대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렇게 단기간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36주 뭐 이렇게 길게 뭐 1년, 2년까지도 안전하게 처방했던 그런 임상 실험들이 다 통과를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맞기보다는 뭐 좀 내가 필요할 때 딱 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게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어트 약의 효과, 원리,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도 무진장 다이어트 필요하긴 하거든요.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충동성과 집중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도 ADHD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주로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게 돼요. 특히 하기 싫은 것들, 지루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하기 싫은 마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벼락치기가 되어서 시간 내에 마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력 부족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는 능력인데 이게 부족하면 자꾸 다른 길로 새게 돼요.
예를 들면 데이트를 가려고 빨리 준비를 하고 막 나서야 되는데 갑자기 막 청소할 게 눈에 들어오고 그거 하다가 나가는 시간을 놓치게 되죠. 또 한 가지 주의력 중에서 주의력 전환이 부족한 경우도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ADHD 분들이 집중을 아예 못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집중하는 과몰입을 하는 게 특징인데 지금 빨리 하던 걸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파고 들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게 됩니다. ADHD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실행 기능과 조절 기능 부족하다는 건데, 실행 기능은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해 나가는 기능이고요. 조절 기능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이제 같은 ADHD를 진단받은 분들도 어떤 기능이 더 부족하냐에 따라 사실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절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노나 감정, 충동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화를 낼 만한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그 화의 정도가 너무 갑자기 커진다든지 이런 거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먼저 다짜고짜 너 뭐야?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보고 참고 있어도 좋을 텐데 막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꼭 좀 나서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가 돈 관리예요. 그러니까는 큰 거를 사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좀 소소하지만 쓸데없는 거를 자꾸 산다든지 아니면은 좀 한 방을 노리고 갑자기 큰 돈을 투자해서 잃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12세 이전부터 집중력 저하나 충동 조절 어려움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게 바로 첫 번째 감별점이고 또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학업에 영향을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도요. 내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 그러면 ADHD 할 수는 없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의 유무인데 이거는 동반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떤 증상이 먼저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DHD와 우울증은 동반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상만으로도 사실 집중력 저하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ADHD 증상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악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증상이 없다가 우울증이 먼저 시작되어서 마치 ADHD 증상처럼 보이는 건지를 잘 감별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뭔가 ADHD가 온라인상으로 알려지면서 이걸 너무 쉽게 판단 내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는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섣불리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세 이전부터 뭔가 잡생각이 너무 많다든지 상상이나 공상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한다든지 또 내가 집중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좀 한해서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는 전혀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항상 시작은 했는데 끝맺음이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해야 할 일들을 미루거나 시간 내에 완수를 하지 못했다든지 또 물건을 좀 부주의하게 자주 잃어버리거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려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또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내렸다는 전제하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사실 또 각성제 계열과 비각성제 계열로 나뉘어요. 각성제 계열은 메틸페니데이트만 유일하게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12시간 지속되는 게 이제 콘서타, 8시간 지속되는 뭐 메디키넷, 2-3시간만 지속되는 펜드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비각성제는 유일하게 지금은 아토목세틴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올리는 게 각성제라 보시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만 올리는 거를 비각성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성제의 가장 이제 흔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욕 저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빈속에 먹었을 때는 속이 좀 메스껍다든지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위장 장애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말 그대로 각성제다 보니까 잠을 좀 깨웁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자칫하면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오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심계항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제 고혈압이 아주 조절되지 않게 높은 분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뇌의 뇌출혈 이런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쓰거나 혹은 안 쓰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들 경우에는 틱 장애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다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비각성제를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비각성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틱, 그러니까 도파민을 올리지 않으니까 운동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은 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리기 때문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다든지 그러한 심계항진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전에는 아예 이 근육을 쓸 수가 없었어. 근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얘가 이제 움직여져. 근데 아직은 좀 미약해. 왜냐하면 내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강하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인지치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인지 행동 치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시간 관리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 그러면 같이 이제 치료자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보고,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요. 같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전에서 써먹어 보는 걸 계속 훈련하는 인지행동 치료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일단 ADHD 분들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각성, 그러니까 잠을 깨우는데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각성이 좀 느리게 되는 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느리게 되는 게 ADHD라서 밤이 되면 우리가 풀로 각성이 돼서 막 말똥말똥 하거든요. 밤에는 막 자기가 아까워. 근데 오전에는 잠을 깨우는데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전 내내 좀 멍하거나 찌뿌둥한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갑자기 잠이 뭐 불쑥불쑥 든다든지, 이거는 ADHD가 아니라 기면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ADHD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는 이걸 벡스 트리아드라고도 하는데, 특히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가 특징이에요. 역시 난 안 돼. 역시 난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미래에도 달라질 게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터널 시야라고 해서요.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난 어차피 과거에도 못했고 지금도 형편없고 미래에도 가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라면 나는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은 어떠냐? 점점 더 고립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재밌었던 것도요. 다 재미도 없고 막 만사 귀찮고 손 하나 하기 싫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고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혹은 귀찮아져서 자꾸 연락도 피하고 집에만 있게 돼요. 그렇다고 집에서도 뭘 뭐 활기차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고 마치 젖은 손뭉치처럼 쭉 늘어지는 아주 무기력한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의 한숨을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치니까 그냥 이런 한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또 자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뭐 제가 그렇죠 뭐.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좀 자포자기하는 말투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톤이 다운이 되고 말에 힘이 없고 좀 축 처질 수가 있어요. 표정 변화도 실제로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세로토닌이 근육의 텐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표정도 축 처지고 점점 무표정해집니다. 또 에너지가 마치 방전되어서 고갈된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우울증의 증상 중에 우리 우유부단해진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갈등이나 고민이 많아지고 불안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니까 자꾸만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게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마냥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과 진료를 해보면 그런 감정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가지는 우울한 감정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흥미저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울한 기분이 없더라도요. 매사에 내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우리 왜 삶의 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낙이 없는 것도 우울증의 핵심적인 증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생각보다 우울증이 좀 깊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요? 저 안 슬픈데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 4단계의 순서로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제대로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차쯤 됐을 텐데 먼저 뭐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러니까 불면이나 아니면 너무 자도 피곤해 이런 과수면 같은 수면 증상이 먼저 좀 좋아져요. 그리고 식욕이 떨어졌거나 혹은 폭식을 하는 이런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쑤시거나 아프거나 만성 피로와 같은 그런 피로감, 이런 신체 증상이 먼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는 보통 2주차에서 4주차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막 집중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우울증이 심하면 기억력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자꾸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좀 놓쳤던 것들, 잊어버리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는 바로 3주차에서 6주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우울한 기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해요. 아까 우울함이 없었다면 흥미 저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 흥미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재밌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볼 마음이 생겨요 하는 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너무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봐야 우울감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앞에 뭐 치료를 해봤자 소용없어 하고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쎄 뭐 이 약이 먹어봤자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보통 6주에서 12주차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나의 자존감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나 자존감,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복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 나도 좀 살아볼만 해. 나도 좀 그래,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뭐 모임이나 직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다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사회적 기능은 기분의 호전이 있고 나서야 온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도 이제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물론 그 외에도요, 정기적 자극을 준다든지 혹은 자기장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법은 약물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정신과 약, 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하루 종일 막 졸리고, 아니면은 이 약에 막 의존이 돼가지고 평생 못 끊고 이런 거 아닌가요? 혹은 정신과야 너무 독하다던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우울증의 약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건 좀 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잠이 깨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약은 불안을 낮추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어떤 약은 활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울증 약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우울증 약은 의존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은 굉장히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요, 어떤 분은 잠이 오고 어떤 분은 또 잠이 깬다고 하세요. 참 신기하죠?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항상 담당 주치의와 소통하면서 내 상태에 맞춰서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우울증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